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망치 세상님, 아로미아님, 쭈니은이님, 백신강님, 월화정인님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점점 어려지는 것 같아요. 너무 빼는 것보다 살짝 찌는 게 좋은 것 같아, 그지? 2020 쭈매님 감사하고요. 또 영계백숙 55님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님 감사하고요. 자, 지금 추천 어디까지 왔지? 1304분의 추천에서 시작합니다. 현재 시청자 수보다 조금 많네요. 시작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네. 자, 과연 오늘 추천 몇 가지 갈 수 있을지. 바로 지금님, 때 0744님 감사합니다. 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자, 그러면 머리 지금이 더 이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저기 뭐야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경찰서 가가지고 또 이제 고소인 조사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뭐야 일찍 끝나서 동생한테 이제 점심을 먹자고 그래가지고 동생을 꼬셔서 점심을 먹고 왔는데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근데 막 졸립더라고. 그래서 지금 좀 자다 일어났더니 머리가 팍 가라앉고 눈썹도 옅어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도 조금 부풀어 오르고 한 20분 잤어. 20분. 예. 법원은 아니고 이렇게 경찰서에 갔다 왔어. 경찰서에. 예. 자고 일어났더니 막 얼굴이 띵띵 부었어.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은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고 오늘은 저기가 없네. 그 광고가. 지금은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고도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장관 인사청문 요청서조차 국회에 내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초유의 국정 비상 상황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 상황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치부 남공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귀국 후에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정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무래도 궁금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국은 21일, 그러니까 토요일 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태 수습이 빨라도 다음 주 초반이 돼야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사태를 수습하는 방식과 관련돼서는 역시 앞에서 나온 것처럼 지명철회보다는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여권 내에서 우세합니다. 예. 하여간 그것도 다 두고 봐야 될 일이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여당 일부 의원들은 청문회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오히려 그 문 후보자 지명 초반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었던 비주류 당권주자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의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대로 초반에는 반겼던 친박 핵심들을 요즘 들여다보면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 청문회까지는 가서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표 계산 때문입니다. 예. 문창극 후보자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가결을 받으려면 제적 의원 286명 중에 절반인 143표 이상을 얻어야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새누리당의 의원 숫자는 148명입니다. 그러니까 6명만 반대로 돌아서도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표 계산을 해야지 되는 그 친박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제 초선들 반발을 좀 달래면서 자율투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걸 예. 반대로 뒤집어 보면 표결까지 안 가겠다, 이런 구상들을 전제에 깔아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예. 하여간 여당 내에서는 특히 중진 의원들은 표결로 가면 완전히 이건 큰일 난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내긴 했습니다만은 그 우려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리는 정무 판단의 잣대는 더 느슨합니다. 예.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안대희 전 후보자나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에 논란이 된 요소들은 대부분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거나 예.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에서부터 출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수집 능력도 부족했습니다만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논란거리를 가려낼 수 있는 정무 판단 더 부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예. 물론 이런 평가가 나오는 배경에는 인사를 할 때 철통보안을 제일 중시하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때문에 예. 청와대 민정라인이나 또 인사위원회,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검증을 한 다음에 될 만한 사람을 대통령에게 올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될 만한 사람을 낙점을 받아서 그 사람을 적당히 검증을 해서 다시 올리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낙점을 받으면 어떻게든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검증을 하지. 형식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예. 있지 않느냐는 의혹인 거죠. 인사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 뭐 위원장은 비서실장입니다. 김기춘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이어서 또 이제 책임론이 전보다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친박계 원로그룹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서청원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오늘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청와대 바깥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죠. 굉장히 근본적인 예. 문제고 사실은 총리 후보 2명이나 흔들리게 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 우회적이지만 따갑게 비판을 예. 한 거거든요. 비서실장의 큰 권한 자체를 뺏겠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예. 거기다 이제 뭐 문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김명수 교육부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표절 논문 의혹이 제기가 되고요. 사실은 개각 이후에 하루도 잡음이 끊인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오늘 야당에서는 아예 이번 개각 명단이 무슨 부상병 집합소 같다라는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인적 쇄신을 거치면서 혼자 살아남아서 당정청에서 중심 잡을 거다 이런 입지가 강해질 거다라는 예상을 받았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입지가 오히려 더 흔들리고 있고요. 예. 그 흔들리는 진폭도 사실은 개각 전보다 더 심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예. 남궁옥 기자.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막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예. 요거는 광고가 나올래나 안 나올래나? 여기 이상한 또 광고 나오고 있어. 안 넘어가 이제. 예. 어저께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사실 이제 저도 오늘 그 얘기를 드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요거 좀 정지 좀 시켜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문창극 이제 사실은 이제 어저께 되게 좀 당황스러웠던 게, 예. 어제 당황스러웠던 게 이제 우리 팽목항,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월호 사건에 이제 세월호 사건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막 이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도중에 지존이당님께서 이렇게 별풍선을 좀 세게 쏘신 거예요. 예. 이제 1,004개인가를 쏘셨는데, 예. 제가 그걸 마침 못 봤어요. 마침 못 보고, 그 다음에 이제 999개와 1개를 해가지고 이제 1,000개를 하셨는데, 왜 강퇴를 안 시키냐. 이런 이제 채팅창이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1,000개면 강퇴인데, 999개라서 강퇴가 아니다. 했더니 그 위에 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1,004개를 쏘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강퇴를 다시 눌렀는데 이미 가버린 거야. 이미 이제 비로그인을 해가지고 이제 강퇴를 못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팽목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해가야 되는데 그 흐름이 중단이 돼버린 거야. 막 이게 우리 채팅창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모두 낯설고 이상한 모습이 나오니까 채팅창이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집중해서 보고 있는 장면에서는, 이렇게 좀 별풍선을,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쏴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이 사실 이제 별풍선을 방송 중에는 잘 안 쏴요. 다 집중해서 추천도 안 한 인간들이 뭐, 이렇게 별풍선 쏘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별풍선을 쏘면 시청자들이 놀래.
너무 놀래가지고 막 아수라장이 돼버려. 그래서 내용에 집중이 안 되니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마침 오늘 이제 우리 그 지존이당님께서 그 실수였다고 먼저 사과를 해주셔서, 제가 사실 오늘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니까 그 우리 지존이당님께서 아까 보니까 이제 저희 부부는 별 마음이 별로 이렇게 그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다 이런 걸로 봐서 아이디가 하나네요. 그죠? 예. 그 보니까 이제 그 아이디 하나로 두 분이 같이 추천. 저는 그 부분이 더 가슴에 남네요. 예, 추천을 두 분이 하나로만 하고 있었다라는 진실, 은폐시키고 싶었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죠. 네, 그래요. 별풍선을 자꾸 그렇게 규정 이상으로 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아이디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추천을 매일매일 따로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애청자의 기본이라는 거. 네, 저희 부부는 따로 하고 있어요. 네, 이 틈에 딱 무릎님. 네, 알았어요. 근데 사실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게, 우리 우리 조카도 며느리만 추천하고 있대. 며느리가 끝까지 자기 닉네임을 안 가르쳐 주는 걸로 봐서 어딘가에서 악플을 달고 있는지도 몰라. 우리 조카가 지난 개표 방송 때 둘이 같이 개표 방송을,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막 조카가 이렇게 그 채팅을 하면서 되게 재밌다 그래서 그거랬대. 그러면서 이모 저는 아직 로그인을 못해서 추천을 못했어요 이러는 거야. 뭐 조카도 추천을 안 하는데 내 누구한테 추천을 하라고 그러겠어? 네, 그보다 이제 더 충격적인 건 우리 형부죠. 우리 목사님인데, 그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가끔 지금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 망치 부인 어떤 생각을 하나, 그럼 이제 망치 부인을 검색을 하신다는 거예요, 포털에서. 유튜브에 쭉 뜬 영상을 보시고, 이게 정세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추천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이 가족들이 이렇게 추천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뭐 누구더러 추천을 했니 안 했니 따질 뭐 자격이 있겠습니까? 네. 뭐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카 며느리가 그때 개표 방송을 너무 재밌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추천 특위. 또 특검 들어가나요? 망치 부인 가족 특검. 추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뭐 이런 건가요? 네. 잠깐만요. 나 지난번에 그러면 과자당 특검 때문에 웃겨가지고, 지금도 웃겨, 지금도. 과자당에, 무슨 과자를 먹었는지 봉투를 바꿔치겠다, 막 그러면서, 이 음모론자들! 해삼소주님, 라푼젤님, 별들의 본향님, 함초롱이님, 별들의 본향님, 막걸리나님, 내꼬다님, 네, 함초롱이님도 감사드리고요. 막걸리나님 또, 내가 다 인사했나? 계속해서 감사드립니다. 게일님, 봄의 새싹님 또 감사드리고, 천안 댕기동자님, 오리나무님도 감사드리고, 봉숙 플레이님 감사드리고, 아우성님도 감사드립니다. 또 아지와조님, 국민TV 무기맘님, 광야의 꿈님, 히어로 이하나 90님, 별들의 본향님, 5523님, 많이 감사드립니다. 망치세상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풍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별풍선의 원칙, 우리 잊지 말자 별풍선, 힘내세요님, 산골짜기꽃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송을 할 때, 별풍선의 규정을 둔 이유,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508 고진님, 상코일짜기님, 빈센트 그린님, 이슬과 풀림님도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또 별풍선 주시고, 스티커 주시고, 초콜릿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가 이제 별풍선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잠깐만, 여기까지는. LUV님, 무적장비님, 수님, 유미님, 들꽃 같은 여인님, 두기고님, 이슬과 풀림님, 빈센트 그린님 감사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별풍선을 이렇게 101개부터 벙어리잖아요?
예. 여러분 100개부터 벙어리냐? 아닙니다. 101개부터예요. 101개부터 벙어리, 그 다음에 1000개부터 강퇴, 10,000개는 블랙. 아직 그 블랙은 없었어. 예, 이태원님 감사드리고요. 옛날에 2008년에 누가 500개 쏴가지고 블랙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왜냐면 10개 이상 못 쏘게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 사장님, 문용식 사장한테 불려가서 혼났잖아. 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10개 이상 쏘면 고맙다는 얘기 안 하고 못 본 척 하고 있었지. 예. 근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규정상 101개부터 벙어리예요. 그리고 1000개 이상은 강퇴, 그 다음에 10,000개 이상은 블랙이고, 예. 그럼 이제 왜 그런 규정이 돋느냐. 네. 어제처럼 막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데 별풍선이 확 쏟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 시청자들이 내용에 집중을 못해. 와, 저게 얼마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난장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별풍선을 101개부터는 이렇게 벙어리를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별풍선에 규정을 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내가 별풍선을 너무 좋아해. 이게 별풍선을 가지고 말이에요. 예, 별풍선을 이게 돈으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별풍선은 현찰이잖아. 이제 혹시라도 내가 이제 이 별풍선이 너무 좋아가지고 별풍선만 생각하면서 방송의 질이 떨어질까봐.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우리 아프리카에서 그런 방송들이 되게 많았어요. 별풍선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 잠깐만요. 별풍선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분란이 생긴 방송들이 있었어. 그리고 막 별풍선을 많이 줘놓고, 그 열혈 팬들이 방장을 지 멋대로, 가령 자기가 뭐 이렇게 자기가 특정 지지하는 정치인을 막 밀으라고 시킨다든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에서는 이 별풍선을, 아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니, 진짜 짜증나게.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별풍선을 너무 많이 쏴서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니까 이제 이게 요즘은 특히 더 중요한 게, 열혈팬은 글씨 색깔이 다르죠. 모바일로 보면 그 열혈팬은 글씨 색깔이 다르게 나와. 근데 이제 어떤 방에서 그 방에 열혈팬들이 이게 쓰는 글자는, 열혈팬들이 쓰는 말은 그게 곧 그 방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열혈팬이 막 되려고 막 별풍선을 막 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요. 저는 열혈팬과 일반 팬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열혈팬이라 해서 봐주는 거 없어요. 예. 또 팬과 일반인이 싸웠다. 팬과 민간인이 싸웠다. 그럼 둘 다 강퇴야. 그리고 그 팬들한테 더 엄격한 조건을 줘요. 그리고 그 앞에 팬딱지 붙었다. 우리 방에서 이제 욕처럼 나오는 게 뭐냐? 팬딱지 달고 왜 저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팬이나 서포터즈가 아닌 사람이 난동을 피우면 그러려니 해요. 근데 팬이나 서포터즈를 달고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걸리면 무섭게 혼나는 거야, 우리 방에서는. 예. 그래서 퀵뷰는 뭐냐? 그거는 이제 동시에 여러 방송을 볼 수 있거나 광고를 보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줄 줄을 모르고 어디 딴 데서 받아갖고 들어오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고, 나한테 그 별풍선을 쏘면 팬이 되고 스티커를 쏘면 서포터즈가 되는데, 그 팬 딱지 달고 그 다음에 서포터즈 달고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꼭 있어.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팬이나 서포터를 또 다는 이유가 뭐냐? 요즘에 아프리카에서 얼리기를 할 때 그 대상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팬이나 서포터즈는 말을 할 수 있고 일반 팬이 아닌 사람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얼리기가 있나 봐. 근데 나는 그냥 다 얼려. 팬이나 서포터즈는 말을 해도 되고 일반인 뭐 팬이 아닌 사람만 얼려지는 거, 나는 그런 거 잘 안 해.
옛날에 우리 방송에서 펜이 우리도 펜 글씨를 달리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제 그 모바일로 보면 이제 글씨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방송은 이렇게 이제 그 컴퓨터로 보면 이렇게 펜하고 아닌 사람하고 글씨 구분을 안 해요. 예, 글씨 색깔로 구분을 안 해. 옛날에 이제 어떤 팬이 우리도 펜 색깔 달리해주세요 그런 거야. 펜 글자 색깔 달리해주세요. 지금은 모바일은 자동으로 바뀌는데 컴퓨터는 내가 지정을 하면 돼. 그러니까 방장이 설정을 해갖고 지정을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래갖고 내가 바꿔줬지 흰색으로. 펜 글씨를 흰색으로 바꿔버렸더니 다시는 그 다음에 펜 글씨 바꿔달라는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는 펜이라 그래서 편애하고 그런 거 없어요. 봐주는 거 없어.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열혈 펜이라 그래서 특히 뭐 열혈 팬들이 내가 뭐라고 딱 지적하면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별풍선을 쏜 게 얼만데 이런 말 꼭 해. 그래서 열혈 팬 중에 지금 블랙인 사람이 옛날에 열혈 팬이었다 블랙 당한 사람이 한 3명 돼요. 예. 그 뒤로 별풍선이 늘지 않고 이제 순서가 지금은 어떻게 밀려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열혈 팬이라 해서 봐주고 이런 거 없어. 도리어 열혈 팬이 한마디로 끝이야. 이게 내가 가장 경계하는 게 돈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을 가장 경계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나는 이게 남편이 또 서울에서 또 공직자다 보니까 혹시라도 한꺼번에 별풍선을 많이 쏘는 사람이 뭐 어떤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물론 나는 알 수가 없지. 미리 알 수가 없지만 네. 그래서 나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프리카로 주는 돈이 아깝다. 아프리카에서 뭐 수수료를 떼가는 게 아까우니까 직접 후원하고 싶으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 한 번도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런 분한테 저는 한 번도 알려드린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스폰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광고를 달아달라는 분,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전 절대로 그런 개인 상업 광고 안 해드려요. 공짜로, 무료로 이렇게 가령 뭐, 꾸러미 같은 것들을 이야기는 언급을 할 때는 있지만, 어느 특정 업체를 광고하고 하면서 광고비를 받거나 이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이 그 촛불 집회에 현찰 5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직접 좀 내가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한테 보낸 거야. 돌려주지 못하게. 그래갖고 그 돈을요, 거기 촛불 집회에 있는 대한 언론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예, 다 나눠줘 버리고, 다는 아니었고, 내가 그때 10만 원인가? 5만 원은 이제 11조 내고 5만 원은 내가 갖고, 나머지 40만 원을 거기 있는 대한 언론들한테 다 나눠줘 버렸어. 왜냐, 그 돈이 누가 줬는지 어떻게 하냐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현찰을 주고 싶다거나 뭐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후원을 하고 싶다, 이거 뭐 개인적인 계좌번호 알려달라,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별풍선. 그것만 내가 받는 거야. 근데 별풍선도 숫자를 정해놓고 받는 거야. 왜냐? 이게 별풍선을 너무 많이 받으면 사람이 누구나 돈이 많아지잖아요? 반드시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 방송의 질보다 오늘은 별풍선이 몇 개 들어왔을까?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별풍선을 조금만 받아서 내 스스로 그 욕심을 절제하려는. 옛날에 나도 부자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정치를 하는데 맨날 이제 돈이 없어서 어떤 검은 돈의 노예가 될까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남편의 정치를 후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건 옳지가 않은 거야. 돈으로 정치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정치할 수 있다라는 그 역사를 만들자. 우리는 그래서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선거 때도 보통 시의원이 선거 운동을 하면 그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이 7,500만 원까지인가를 보전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거 자금을 7,500만 원까지 쓸 수 있어. 근데 우리 신랑은 한 번도 그만큼을 다 쓴 적이 없어요. 3천만 원 안에서 우리 이제 언니한테 돈을 빌렸어요, 이번에도. 그 돈을 언니한테 딱 빌려서 3천만 원 안에서 쓰는 거야. 왜냐? 이게 보전을 받는 돈도 그게 다 세금인데 그걸 뭘 그렇게 다 쓰냐. 그래서 이 보전 뭐라 그러나
뭐 몰라, 내가 이번에는 잘 못 보는데 내가 우리 언니한테 3천만 원 빌려다 줬어. 그거 내가 딱 이자 다 내고 있고 그거 이제 도로 갚아야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예,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7,500이다. 그러면 막 이것저것을 다 뭐 비싸게 써가지고 뭐 9천만 원, 1억 이렇게 해서 영수증을 내고 7천만 원을 다 받아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후보들 중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한 번도 그 최대 보전해주는 거를 다 써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국민들한테 부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빈곤이라는 거, 가난이라는 거를 너무나 이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해. 가난하다고 그래서 그의 인격이 모욕당하거나 모멸당하는 거는 바꿔야 되지만, 우리가 막 너무 흥청망청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왜냐, 부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 걸 뺏어야 부자가 돼.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려고 욕심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돈에 대해서 늘 다짐하는 건 뭐냐, 돈이 너무 많아서 교만해지지 않을 만큼, 돈이 너무 없어서 비굴해지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뭐 이건희는 하루에 1,000끼 먹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3끼 이상 못 먹어. 더 많이 먹으면 그 병 걸려. 그죠? 그러면 뭐 돈이 아무리 많으면 잘 때 뭐 이렇게 몸이 막 수십 개로 늘어나나? 어차피 자기 발바닥만큼 딛고 서 있고 자기 엉덩이만큼 앉아 있는 거고 자기 몸만큼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거,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근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요, 통제가 안 돼요. 계속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이 물질을 그러니까 가령 우리 시청자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 망치님, 제가 로또 1등 되면 방송 장비 후원해 드릴게요. 내가 추천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래. 맨날 답장으로 추천이나 열심히 하세요. 로또, 여러분 정말 로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로또나 토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신랑이 옛날에 로또가 처음 생겼을 때 5,000원어치씩 그 로또를 한 거야. 뭐 한 몇 주간을. 그러다 나한테 걸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신랑한테 뭐라 그랬냐. 당신이 그 돈으로 책을 사와. 그러면 그 책은 다 남아. 그런데 당신 로또 5,000원짜리 갖고 한 달에 얼마나 돌려받아 봤어? 그랬더니 1,000원어치 돌려받은 적 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차라리 어떤 사람은요, 이 로또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버는 사람일수록 로또에다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2만원, 3만원씩 해, 일주일에 2만원, 3만원어치씩을 로또로 하는 거야. 그게 뭐 얼마나 미친 짓이냐고. 일주일에 2만원, 3만원씩 책을 사서 보라고. 일주일에, 예. 2만원, 3만원어치 책을 사서 보면, 그거는 한 달에 그대로 남아요. 지혜로 남아. 근데 그거 로또 해봤자 아무 도움 안 돼. 그리고 요즘에 스포츠 토토 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며. 불법 사설 토토. 예. 그런 불법 사설 토토 같은 거였고, 한방. 한방에 부자 돼서 외제차 타고 여자 후리러 가고 싶고, 막 이런 거. 진짜 나쁜 거야. 예. 이 스포츠 토토나 무슨 로또나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빠지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누가 만든 건 줄 알아요? 그거 다 누가 만든 건 줄 알아? 부자들이 만든 거야. 여러분이 로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로또를 해서 낸 돈, 그 돈 중에 그 돈 다 어디로 가느냐? 뭐 받는 사람도 있잖아. 뭐 1등하고 뭐 몇 등까지 해서 돈을 받잖아. 실제로 로또 한 돈 중에서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쓰이는 돈은요, 10분의 1이래나 20분의 1이래나. 나머지 80%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아? 정부로 들어가, 정부로. 정부에서 지들 멋대로, 이거는 잡힌 계산이 아니잖아.
공식적으로 잡힌 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 쓰는지 몰라. 그 돈이요, 각 부처에서 멋대로 써요, 그 돈. 로또 하면. 그거 몰랐어? 예. 그래서 그 로또 같은 거 하면 그거 정부에다가 엉뚱한 돈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로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로또를 만든 거야. 그 로또를 만들으라고 막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로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로또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서 요금 바지로 노무현이 먹고, 그리고 그 돈 재미는 이명박 때 다 본 거 아니야. 그러다 지금은 그나마 돈이 줄어서 로또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로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그거 투자 아니에요. 투자 아니고, 그 다음에 주식도 마찬가지야.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문제라 그러더라고. 미국도 문제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주식으로 그러니까 주식의 단기 매매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재미를 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식을 자꾸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한 2005년에서 7년 사이에는요,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막 돈 펑펑 쓰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 꽤 있었어. 그지? 근데 그 뒤로 2007년 이후로요, 주식을 해가지고 돈 번 개미들이 없어. 이거는 뭐냐?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는 게 그게 주식이야. 개미들의 피를 빨아서 결국 대기업 배불리는 거, 그게 또 주식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 가격이 정말로 잘못 책정돼 있다는 거야. 이거 뭐라 그러냐? 그때 어디서 봤더라? 그러니까 외국의 그 주식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때 2012년인가 11년인가 주식을 12년인가 보다 막 매도를 하고 빠졌어. 빠지면서 한 말이 뭐냐? 지금 한국의 주식은 지나친 거품이다. 이 주식의 거품이 빠질 때 한국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주식의 단기 매매 차익을 노려서 계속 호가를 높인 거 아니야. 그래서 주식값이 실제로는 30만 원 가치밖에 없는 주식을, 실제로 30만 원밖에 가치가 없는 주식을 100 몇십만 원씩까지 끌어올려 놓은 거야. 그러면 그게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에 그 주식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부동산 거품 마찬가지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이를 무슨 먼 장관으로 만들어놨더니, 최경환이가 제일 먼저 내놓은 게 뭐냐? 집담보대출 비율을 올려주겠다. 그래서 대출 받아서 집 사게 하고 부동산 거래를 살리겠다. 그거 진짜 개소리예요. 그거 일반 서민들한테는요, 이 대출 그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대출금을 계속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거 대출 못 갚고 결국은요, 하우스푸어 되는 거예요. 하우스푸어 되는 길이야. 대출금 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집 한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출 그 비율 올려주는 거, 그거 아주 나쁜 일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대출 비율을 올려주냐? 결국 집 수십 채 갖고 집 장사하는 놈들, 그런 놈들 좋으라고 그 대출 비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결국은 뭐냐면 로또나 주식이나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대출이나, 이게 전부 다 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야. 이 전부 다 이게 결국 돈 있는 놈들, 집 장사하는 놈들. 여러분 오늘 신문 봤어요? 집이 96채인데 건강보험 영원이라는 거? 소유한 집이 96채인데 소득이 없다고 그러면서 건강보험을 빵원 낸대. 우리 같은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십만 원씩 돈을 내고 있는데, 서민들은 그래. 96채면 그게 사람이냐고. 쳐 죽일 놈이지. 그게 96채나 갖고 있다면 그게 쳐 죽일 놈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계속해서 아파트가 나올 때마다 사들여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라간 거야.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놈들은요, 정말 범죄자들이에요. 원래 집이라는 건 살기 위한 집이야. 그런데 이 집을 1990년대부터 짓기 시작한 집은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팔기 위한 집이었어. 가격이 오르면 팔기 위한 집. 그래서 나는 부동산 투기는 범죄라고 생각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다면요, 나는 그건 범죄자라고 봐.
두 채 이상 왜 필요하냐고. 이게 뭐 주말 부부라든가 뭐 지방과 도시에서 지방하고 뭐 이렇게 나눠져서 가족들이 분리되어 있다. 그럼 또 몰라. 내나 한 가족 같이 살면서 집을 두 채 이상, 세 채 이상 갖고 있다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결국 재테크라는 이름에 투기한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 누군가는 정말 생활의 공간이 돼야 될 집을 계속 수요가 많으니까 집을 지어야 된다고 정부의 이 재산과 자원을 갖다 투자시켜갖고 집을 때려 지은 거야. 그래놓고 그 집을 수십 채씩 갖고 있는 거야, 이놈들이. 결국 수십 채씩 가지고 뭐 하는 건데 1억만 올라라, 1억만 올라라. 그래서 결국은 집 장사한 놈들, 그런 놈들 때문에 아파트 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일반 서민들이 전셋값 대출 받으려고 해도 전셋값 대출도 안 해줬어. 내가 집을 산 이유도 그거였어요. 내가 집을 살 때 계속 우리는 전세 대출을 받았었어. 그러니까 내가 적금을 2천만 원어치를 들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 그래서 그거를 1년에 2천만 원씩 갚고 이래 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 딸이 태어날 그 즈음에서 태어나서 한 3살 땐가? 더 이상 전세 이렇게 꺾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적금 담보 대출을 못 해준다는 거야. 아, 그럼 우리 전세값이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차라리 집을 사세요 이러는 거야. 차라리 집을 사세요. 그래서 집을 사면 그 60%까지 대출해준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대출해서 집을 샀어. 그래놓고 그 대출금이 얼마나 그 대출 이자가 너무너무 비싸갖고 허덕허덕 10년 동안 이자만 갚았어. 예. 니네 애비놈은 뭐하냐? 어디서 명진 그놈이야? 니네 애미년 애비놈은 뭐하냐? 이놈 새끼야. 어따 대고 그놈은 뭐하나야? 연병할 놈이. 예. LH 아파트 뭐 얘기하는 거지? LH 아파트 뭘 얘기하는 거예요? LH 아파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가 무슨 얘기야? 뭘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여튼 그래서 그 건강보험료를요. 건강보험료 안 낸 놈들 중에 그게 2010년 기사야, 8년 기사야. 외제차 8대에 해외여행을 30번을 1년에 30번 해외여행을 가고 외제차가 8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고급 아파트를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0원이라는 거야. 자산이 200억 이상인데 건강보험이 15,000원인 사람이 우리나라 열 몇 명이 잡힌 거야. 왜 그러냐? 자기 건물에 관리인으로 등록해서 건물 임대료에서 60만 원씩 그 자기 월급을 받는 걸로 소득을 꾸며가지고 15,000원씩 내고 있더라고. 그게 이명박도 그런 짓 했다며. 그런 놈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재산과 소득에 비례한다고 해놓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요 소득이 없다라고 가짜로 서류를 꾸며내면 그런 새끼들은 아예 무슨 세무사니 뭐니 이런 전문가들이 달라붙어갖고 다 해줘. 그래갖고 건강보험료 안 내는 거야. 그런 놈들의 자식들은 또 다 또 외국인이잖아. 외국 국적 가지고 외국 가서 외국이랑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보험 혜택 받을 때는 꼭 혜택 받잖아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미국산 애들은 워낙 의료비가 비싸니까 꼭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건강보험 혜택 받아요. 정말 쳐죽일 놈들이지. 재산이 몇 억 이상 되면 무조건 재산에 비례를 해서 건강보험료를 걷어야지. 걔네들이 돈 안 되는 걸 갖고 있겠어? 그 재산을? 32도 환생민주주의님,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제 러시아전 말씀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32도 넘는 환경에서 인간은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해요? 에? 그 러시아전 얘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디 갔어? 이 블랙 걸어버려야지. 러시아가 대충했다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얘기야 지금?
하여튼 블랙 이제 아이디 외워야지. 혹시 또 풀어달라고 지랄할 때. 지금 말이에요. 이게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자 중심의 세상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는 온갖 특혜, 온갖 편법 다 해줘. 그러면서 건강보험이니 국민연금이니, 어제였어 그제였어? 어떤 시청자가 자기는 가난한 자영업자인데 낼 돈도 없는데 지금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 내라런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이분이 돈 없다고 안 내버린 거야. 그랬더니 막 강제 집행을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채팅창에 쓴 거예요. 요즘에 영세 자영업자들 소득이 15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 영세 자영업자들이요. 뭐 소득 300만 원만 넘어도 잘 번다고 그래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건강보험 국민연금 악착같이 내라 그러잖아. 그래놓고 정말 수백억 자산가들한테는 건강보험료 0원. 이 쌍놈 새끼들이 진짜. 나는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재산을 굴리냐. 다 남의 이름으로 돌려놔. 차명재산이야. 차명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뭘 거냐. 자기가 뭐라 그러나 돈을 빌려준 걸로 돈을 빌려줬다고 그러면서 등기를 그러니까 자기의 동의 없이는 못 팔게끔 그래서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해놓고 그래서 그걸 못 팔게 해놓는 거야. 그러면 자기 소유는 아니니까 세금은 지 이름으로 안 내. 그리고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그런 내야 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안 내. 그래놓고 살고 있는 그래놓고 혜택은 다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누구 강퇴시켜라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누구 강퇴시켜라 그런 얘기 한 사람부터 강퇴시킬 거야. 누구 강퇴시켜라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먼저 강퇴시킬 거야. 누구를 강퇴시키라고. 누구 강퇴시켜라 얘기한 사람 먼저 강퇴시킬 거니까 알아서 해요. 예. 한심한 연놈들아, 사회 탓하지 말고 그래. 너도 지금 놀고 있잖아. 너보다 여기 한심한 사람은 없어. 네가 노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놀고 있다는 편견을 버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네가 백수니까 네가 댓글 부대원 댓글 알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댓글 부대라고 생각하고 백수 알바인 줄 생각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야. 왜 너 2인 1조야?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건희가 재산이 13조라니까? 나보다 딱 재산이 10만 배 많아. 소득은 나보다 10,000배가 많고 근데 건강보험료는 나보다 10배밖에 안 내. 아니 건강보험이 재산하고 소득 중심이라며. 재산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며. 어떻게 나보다 10만 배 재산이 많고 10,000배 소득이 많은데 건강보험은 10배밖에 안 내냐고. 이 말이 돼요? 최소 1,000배에서 5,000배는 내야 정상이지. 이건희는 1,100억 주식 배당금 중에 550억 세금 내도요. 550억을 1년에 버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절반 걷어도 모자라지 않아. 돈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런 놈들한테 550억 건강보험료 걷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빼줘야지. 줄여줘야지. 전체 생산되는 전기요금의 13% 그게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야. 전체 생산 전기 중에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게 13%야. 나머지 87%가 산업용 혹은 정유회사에서 써. 그런데 산업용이나 정유회사는 전부 다 할인을 받아. 그러면서 일반 가정집에다 전기 아껴 쓰라고. 전기 아껴 쓰라고 그 누진세 적용하고. 나쁜 놈의 새끼들이. 선동질 좀 하지 마라. 내가 선동을 언제 했어? 너 내일 경찰에 가서 신고하려고 그러지? 망치 부인을 절도죄로 신고합니다. 내 마음을 훔쳤습니다. 내가 뭘 훔쳐 10세야. 꺼져 가서.
네가 감동한 거지. 내가 언제 선동을 했어. 웃기고 자빠졌어. 지가 이건희도 아니면서. 네. 아니,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거둘 거면 부자들도 똑같이 거둬야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세금보다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더 많이 내는 거 알죠?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돈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내는 돈이 훨씬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금은 5% 이상 안 내요. 3% 정도 내든가? 그런데 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이게 준조세야. 우리나라가 그게 굉장히 강해. 준조세처럼. 그러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나 이런 가난한 서민들, 월급쟁이에게만 부담을 준다는 거야. 부자들에게는 너무나 혜택을 많이 주고 정말 가난한 80%에게 너무나 막 악착같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그래놓고 상위 20% 부자들은요, 우리만큼 안 내. 걔네들은 건강보험료, 우리 소득에, 우리는 건강보험이 소득의 20%,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소득의 10%잖아. 그런데 걔네들도, 그러면 건강보험료 똑같이 걔네들 소득의 20% 걷어야 되잖아. 이건희의 적정한 건강보험료는 220억이야. 1100억에 20%, 220억을 건강보험료로 걷어야 돼. 그리고 110억을 국민연금으로 걷어야 되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우리 소득에서는 악착같이 그렇게 가져가면서 왜 재벌들의 소득은 그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안 가져가냐고. 그래놓고 알바들 풀어가지고 세금을 자기네들은 많이 내고 있다고. 지랄하고 있네. 우리나라가요. 세금의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서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OECD에서 제일 높은 나라야. 우리나라가 간접세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나라라고. 간접세는 뭐냐? 소득과 무관하게 내는 세금. 소비에 따라 내는. 소비세라든가 이렇게 내가 쓰는 돈에 따라서 내는 돈이 간접세야. 그럼 직접세는 뭐냐? 재산세라든가 근로소득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가진 만큼, 자기가 가진 만큼의 기준으로 내는 게 직접세이고, 그 다음에 이 간접세는 내가 과자 하나 사 먹거나 담배 한 대를 사서 피거나 그 다음에 기름을 넣거나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붙이는 세금.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OECD 중에 제일 높아요. 예. 그 간접세 비중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이유가 뭐냐? 직접세로 내는 세금이 부자들한테 걷는 거잖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담배를 사면 똑같은 세금을 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양의 기름을 넣으면 세금을 똑같이 내.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늘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유달리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해서 부자들의 세금 직접세는 내려주고, 그러면서 가난한 우리 서민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금 기준이 다 바뀌었잖아.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세금을 더 내고 부자들은 이명박 때 깎아준 세금 22조 원. 그 중에서 지금 3천억 박근혜가 올린 게 받기로 한 거. 내나 21조 7천억 원을 21조 7천억 원을 깎아주고 있어. 뭐 하는 짓거리냐고. 공단에 전화해서 항의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도 가서 찾아가서 얘기해봤어. 어쩔 수 없대. 이게 전부 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 내 아파트에 대출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나의 실자산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어딨니.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그래놓고 집값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매기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이건희도 13조 원에 대한 건강보험을 매겨야 될 거 아니야. 왜 걔네들은 그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다 할인해주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건희가 실제로 내야 될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20억이야. 그런데 200만 원 내고 있어. 건강보험료만 따져봐도 재벌들이 안 내는, 부자들이 안 내는 건강보험료만 따져봐도요 어마어마한 돈 안 내고 있어요 걔네가. 이건희가 내야 될 건강보험료, 나랑 똑같은 기준으로 내야 된다면 이건희가 내야 될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20억이야. 그죠?
우리는 똑같이 소득의 20%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고 10%를 뭐로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는데, 그럼 이건희도 똑같이 내야지. 왜 걔는 200만 원밖에 안 내냐고. 20억을 내야 되는데 200만 원 내면 몇 분의 1 내고 있는 거냐? 원래 20억을 내야 되는데 200만 원이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0분의 1이지. 그지? 1000분의 1 내고 있는 거 아니야. 0.1%. 가난한 서민들한테는, 예, 가난한 서민들한테는요, 악착같이 월급에서, 특히 요즘에 그 월급 받아봤자, 우리가 대출금으로 뺏기고, 세금으로 가져가고, 관리비 내고, 그러고 나면 소비할 것도 없잖아. 그런 우리한테는 악착같이 소득의 20%, 9% 뺏어가 놓고, 재벌들한테 안 걷어가는, 재벌들한테 안 걷고 있는 건강보험료.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가 그거야. 서민들한테만 많이 걷고, 재벌들한테 똑같은 기준으로 안 걷는다는 거야. 서민이 20%를 내고 있으면 재벌도 20% 이상을 내야지. 다른 나라는 도리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민들은 5%, 10%만 내고, 재벌 돈이 많이 벌수록 20%, 30%를 내는 거야. 원래 우리가 내야 될 건강보험료는 우리 소득의 5%, 10%만 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만 원 내고 있으면 5만 원, 10만 원만 내야 되는 거고, 재벌들이 자기 소득의 20%, 30%를 내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민가 불만 있으면, 야, 네가 편의점 사장이야. 근데 니네 편의점에 그 알바생이 금고에서 돈을 막 가져가. 돈을 막 가져가고, 그리고 니네 가게에 들어온 손님들 희롱하고 막 그래. 그러면 네가 옆 가게로 도망가야 되냐, 아니면 그 알바 새끼를 목을 따야 되냐? 이 나라의 주인더러 왜 딴 나라로 가라고 지랄이세요? 네. 지금요, 뭐 자기들 세금 많이 내고 있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96채 집을 갖고 있는 새끼가 건강보험료 0원, 이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는요, 한마디로 누구들, 가난한 서민들을 잡아가지고, 가난한 서민들 잡아가지고 결국 1%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건강보험 운영의 문제야. 건강보험이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 이렇게 안 비쌌어요. 그거 알죠? 김대중 노무현 때는 건강보험료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이명박 때 5년 동안 오르는데요, 건강보험료가 1년에 2번씩 오른 적도 있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 이명박 들어서서, 예, 2배 이상, 2배 정도 올랐어. 옛날에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내 소득의 10% 안에서 냈어. 소득의 10% 안에서 둘 다 냈던 걸로 기억이 나. 그런데 지금은 소득의 20%를 건강보험으로, 그 다음에 9%를 연금으로, 30%를 가져가는 거야. 맞지? 나 작년에 2번 올랐어요. 건강보험료가 작년에 2번 올랐다니까요. 월급쟁이들은 모르겠는데 나처럼 자영업은요, 지들 멋대로 왜 오르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작년에만 2번 올랐어. 건강보험료가 처음에 10몇만 원, 17만 원인가 18만 원 내라 했다가 19만 원 냈다가 20몇만 원 내라고 2번이 오르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 회사 보험들이 아닌, 직장 의료보험이 아닌 개인 의료보험인 사람들은요, 기준도 애매하고 너무 많이 걷는 거야. 집 한 채밖에 없는 노인들도 악착같이 건강보험료 수십만 원씩 받아가. 그래 놓고 왜 96채를 갖고 있는 놈한테 건강보험료 0원이냐고. 아니, 그 집들의 돈을 빌려준 걸로 되어 있다면 그 돈만큼이라도 조사해서 건강보험료 걷어야지. 안 걷는다니까? 부자들은 안 내. 건강보험료 안 내. 우리 같은 서민들만 내는 거야. 이 쌍놈 새끼들. 누가 만든 나라? 이게 지금
국가가, 그러니까 이 나라를 운영하는 놈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명박 때 재벌을 위해서 주식값 계속 떠받쳐 준 거야. 그때 2010년에 말이에요. 2010년에 이명박이 천안함이 북한 탓이라고 그러면서 전쟁도 불사한다는 인터뷰를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전쟁도 불사한다는 말을 한 날, 그날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투매한 거야. 막 팔아버렸어. 그래갖고 우리나라 주가 총액, 주식 총액 중에 29조 원이 줄어들었어. 29조 원어치가 주가 총액이,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줄어버린 거야. 그 다음날 원상복구 시켰어. 어떻게? 우리 국민연금, 이명박의 국민연금을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대재벌 주식을 중심으로 사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대기업의 주식 떨어질까봐 대기업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연금을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주식값을 5배로 올려준 거야. 이명박 5년 동안 주식값이 5배가 올랐어, 대기업이.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 주가 총액이, 어느 기업의 주가 총액이 그 회사 전체 가치보다 3배인가 많아. 왜? 이명박 때 계속해서 주식값을 올려놔가지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대기업들의 죄다 1대 아니면 2대 주주야. 누구 때문에? 이명박 때문에. 나는 이명박을 감옥에 넣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 정말 이명박한테 국민연금 물어내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 한두 번만, 3번만 안 내도 강제집행인가 들어온다며. 재산 압류 들어오고. 국민연금, 서민이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 3번만 못 내면 강제집행 들어와요. 그렇게 악착같이 뺏어간 돈으로 대재벌들 주식값 떠받쳐 주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은 지금 나타나는 이 문제는 전부 다 누구의 문제냐? 정권과 이 재벌의 문제야. 재벌 권력. 재벌들이 이 권력에다가 돈을 대. 권력을 도와줘. 어떻게? 언론으로 그 재벌들이 권력을 잡게 해줘. 그러면 그 재벌들이 도와줘서 권력을 잡은 놈들은 재벌의 이익을 위해 정치하는 거야. 이거는 여당은 뭐 거의 100%고 야당 중에서도 내가 볼 때 50%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있어. 2016년 총선에서 그거 찾아내야 돼. 이따위로 말도 안 되는 나라 운영을 하는데 덩달아 가고 있는 놈들, 여당, 야당, 이거 다 심판받아야 돼요.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어떻게 건강보험이 이명박 5년 동안에 서민은 2배로 올랐는데 재벌들은 그렇게 안 오를 수가 있냐고, 안 낼 수가 있냐고. 무조건 건강보험 상한제 지랄하지 말라 그래. 건강보험 상한제 없애야 돼요. 서민이랑 똑같이, 아니 서민보다 더 내야 되는 거야. 선진국은 누진세라는 게 있어. 뭐냐? 가난한 사람한테는 1%만 세금을 걷어. 소득의 1%만. 왜? 1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 1%만 걷고 99만 원을 쓰라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 대신 누구한테? 재벌들한테 40% 세금을 내라 그래. 그래서 재벌들한테 40%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야. 그래야 나라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누진세가 기본이야. 우리나라는 누구한테만 누진율을 적용한다? 서민들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적용해. 진짜 미친 나라지. 진짜 미친 나라야. 누구를 위한 나라야? 재벌을 위한 나라야. 0.01%의 재벌을 위해서 99%를 삥 뜯는 나라. 물론 그 중에 99%는 아니야. 한 20%는 가치 편법으로 세금 안 내고 건강보험료 안 내고 그러고 살아. 가난한 80%만 거기에 희생당하는 거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여러분이 선거를 똑바로 해야 돼요. 선거를.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치 후원금 재벌들이 많이 해줬다? 다시 뽑아주면 안 돼. 재벌들한테 후원금 많이 받는 사람은 재벌을 위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6년 총선을 할 때 국회의원들을 똑바로 뽑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대통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방의원이야. 제일 중요한 게 지방의원. 왜? 실제로 여러분 동네에 그 뭐 지하철역이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동네의 잘못된 문제에 돈을 쓰는 게 바로 지방의원들이 감시하는 일이야. 여러분의 아까운 돈으로 쓸데없이 보도블럭 교체하고 그런 짓거리 하는 거 많이 봤잖아. 그래서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그 다음으로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게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똑바로 뽑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뽑았어? 그냥 동네마다 경상도는 1번, 전라도는 2번 이런 식으로 뽑고 그리고 온갖 부패를 했건 나쁜 짓을 했었건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될 놈 뽑아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저렇게 죽어간 거예요. 생때 같은 애들이 200명이 넘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수장당했는데 월드컵 응원하고 자빠졌어 지금. 월드컵? 참 죽은 아이들 중에 월드컵을 보고 싶었던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팽목항 앞에서 지금 시신으로 건져진 아이들 중에 월드컵 응원하고 싶었던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그런데 지금 얼굴에 빨간칠하고 월드컵 응원이 하고 싶어? 심지어 월드컵 응원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동원을 하고 수당을 줘? 이런 미친년놈들을 만나.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지금. 아무도 응원 안 하면 하지 말면 되지. 공무원을 왜 동원을 해? 국민 세금으로. 진짜. 자, 지금 대한민국 전국 운영이요. 예, 지금 대한민국 전국 운영 개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취임 이후 잠깐만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딴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익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에도 50%대 국정수행 지지도를 유지했던 박근혜 대통령. 안대희 전 대법관의 낙마 후폭풍 속에도 국정수행 지지도는 7주 만에 반등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탄탄했던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흔들린 건 문창극 후보자를 총리에 지명한 직후입니다.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1.1%에 이르렀지만 이날 문 후보자의 과거사 관련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지도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40%대로 떨어지더니 엿새 만인 지난 17일엔 42.7%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1.8%에서 50.2%까지 치솟았습니다.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0%를 넘어선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소통이나 화합하고는 이제 반하는 그런 인사를 한 것이 돼서 많은 유권자, 특히 중도나 진보층에서 큰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 11일 45.1%였던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지난 17일 38.1%로 떨어져 새정치민주연합과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오늘도 한판 신나게 벌려보자. JTBC는 이게 앞뒤로 붙는 이게 너무나 시끄러워가지고. 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높냐? 어떻게 그러니까 지지율이 40%가 나오는 게 이상하죠. 42%가 나오는 게. 그게 경상도가 인구가 많고 경상도 지역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30%대야. 서울에선 30%대인데 경기도에서 반반 나오고
그리고 경상도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가지고 항상 박근혜가 50% 이상의 지지율이 나왔던 거야. 그랬는데 지금 이제 경상도 지역도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박근혜 50%대가 경상도 지지율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지지율은 뭐 40%대밖에 안 돼도 경상도에서 60% 70%를 지지해 주니까 그게 상쇄돼서 50%. 경상도 인구가 1300만이잖아. 경상도 지역의 인구가 1300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42% 어떻게 42%씩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그 박근혜 10명 중에 박근혜 지지한 사람이 5명씩 안 되잖아. 여러분 인구 비율이 어떠냐면 서울이 1200만이에요. 서울이 1200만이고 경기도가 1300만이야. 경기도가 1300만. 그리고 인천이 뭐 200만인가? 인천이 또 얼마 돼. 그래서 하여튼 이 서울 수도권 안에 아니야. 인천하고 경기도 합쳐서 1300만인가? 인천이 얼마예요? 서울이 지금 1000만 됐나? 그럼 좀 내려갔나 보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1200만, 서울이 1000만. 그리고 그 인천이 얼마? 인천 300만. 그러면 인천 300. 그다음에 서울이 1000만, 경기도가 1200만. 그래서 서울보다 경기도 인구가 많아. 그래서 하여튼 수도권이 2500만인 거야. 수도권이 2500만이고 그 다음에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이 경상남북도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1300만이야. 그래서 두 지역만 합치면 경상도, 경기도를 합치면 3800만이야. 4800만 인구 중에서 4800만 인구 중에서 서울, 경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경상도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합치면 3800만이라 거의 5분의 4 정도가 거기 다 살아. 그러니까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는 인구 희박 지역이고 그 다음에 충청도가 그나마 교통 요지라 그래서 인구 희박 지역은 아닌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지율로 따져보면 뭐 이 호남 쪽에서는 박근혜 지지율이 20%가 안 되잖아. 근데 호남 지역 인구 다 합쳐봤자 몇백만이더라? 500만인가? 560만인가? 전라남북도하고 광주 다 합쳐봤자 그게 500몇십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 그 경상도의 1300만하고 비교하면 여기서 지지율이 20%, 근데 1300만 명 이쪽에서 지지율이 70% 나오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박근혜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높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경상도 전체가 1350만. 뭐 여기까지 그렇게 제가 내 숫자가 좀 약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비슷하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50%가 깨졌다는 얘기야. 박근혜 지지율의 그 50%가 깨지고 왜? 영남 지역 사람들은 왜 지지를 해줬냐 하면 자신들이 보수라는 어떤 신념이 있는 거야. 자기들은 보수다. 그런 신념이 있어서 보수적 가치, 민족 가치 이걸 중시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이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해주고 박근혜 지지해줬는데 문창극을 보고 경상도 지지율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야. 경상도 쪽 지지율도 무너져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적 가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민족이거든. 그리고 이 노인분들에게는 그 일제강점기에 그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이 저렇게 친일적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지지한 거야, 노인분들은. 새누리당이 그토록 친일 사관으로, 그러니까 식민사관에 물들어 있는 걸 모르고 이제까지 보수라고 생각해서 지지해줬던 분들이 문창극을 보고, 전부 다 이렇게 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요, 우리 노인분들이 막 그 새누리당을 지지할 땐 왜 지지했냐? 이제까지 새누리당이 독도는 우리 땅 외치고, 그 다음에 막 김일성을 때려잡자 이런 얘기 외치고, 그래서 노인분들은 정말 새누리당이 그런 줄 아는 거야. 북한은 적이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싸워서 독도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줄 알고 지지를 해줬는데, 문창극이 덕분에 모든 게 드러난 거야. 예.
문창극 덕분에 지금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역사관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요, 그 문창극 덕분에 새누리당의 역사관의 실체가 드러난 거야. 사실 지금 김무성이랑 뭐 서청원이랑 다 문창극 비판하는 척 하지만 걔네들도 다 똑같아. 김무성이가 새누리당 의원들 모아가지고 강연한 내용이 그게 교학사 교과서 쓴 교수들 데려다가 강연했잖아. 문창극 주장이랑 똑같은 내용이야. 예. 그런데 지금 문창극을 막 비판하는 척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 사실 여러분 그동안에 그런 거 몰랐다. 새누리가 그런 친일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몰랐던 분들, 이번에 세월호 덕분에, 그러니까 이 세월호가 정말 대한민국을 깨우고 있어요. 세월호 사태로 대한민국이 깨어나고 있어. 정말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다면 망치부인 방송도 모르고 고발뉴스도 국민TV도 다 모르고 지나갔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이 세월호 사건에 정신 차린 국민들이 모든 사건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야. 그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이전엔 전혀 몰랐다.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알게 됐다. 예. 이거 봐. 엄청 많잖아. 그전에는 사실 이게 옛날에는요. 이게 옛날에 2005년에 한번 이 문제가 됐었어. 2004년에서 2004년이다. 2004년 그 가을부터 이 친일 역사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된 적이 있었어. 그때 한나라당의 사관이 친일 사관을 갖고 있었고, 그때 열린우리당이 역사 문제를 척결해야 된다. 역사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친일파 척결, 친일파의 재산 환수, 그러니까 친일파가 재산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걸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들고 나와가지고 막 비판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언론, 그 당시에 친한나라당 언론이 어떻게 거짓말했냐면, 민주당의 의원들의 아버지도 친일파다. 그러면서 그 친일파가 뭐냐? 뭐 일제시대 때 선생님 한 거, 일제강점기에 교사를 하거나 뭐 순사를 했다. 그러면서 친일파라고 막 들이댄 거야. 그럼 지네 아버지 할아버지는 무슨 백작 자작 이런 거 받으면서 실제로 나라를 팔아먹었던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의 후손들이요. 일제 순사였다. 일제 강점기 때 교사였다. 저런 놈들이 다 친일파다. 심지어 창씨 개명한 것도 친일파다. 그러면서 물타기를 해버린 거야. 그때 물타기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아버지들이 친일파라는 거는 전부 다 숨겨지고 아무도 보도를 안 하고, 그때 열린우리당 의원의 아버지가 교사였다, 순사였다 이런 것만 보도가 됐다니까? 그게 2004년부터 5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잘 몰랐죠? 그 당시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 친일파, 자기네들이 친일파라는 게 들통이 날까봐 그렇게 물타기를 하고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을 지배한 거야, 이 땅을. 이명박, 박근혜 10년을 이어온 거야.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요, 실세가 박근혜였어요. 이명박, 박근혜가 노무현 대통령 정권을 계속 흔들었잖아. 김한길을 시켜가지고. 김한길이 여당 대표인데 야당 말만 듣고 앉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10년을 지배한 거야, 이것들이. 그런데 이번에 문창극 덕분에 딱 드러난 거야. 아유, 문창극이가 얼마나 이게 큰일 한 건지. 문창극이 아니었다면 정말 이 새누리당의 역사관의 실체를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창극이 아니었다면, 예. 문창극이 아니었다면 국민들은 그 새누리당의 실체를 모르고 살았을 거야. 아유, 정말 이번에 세월호 덕분에 우리 국민들 많이 깨어나고 진실에 다가갈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항일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창극 총리 지명은 정신적 반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방부가 퇴직자들의 신분증을 엉망으로 관리해서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독립운동가들까지 결국 나섰어요. 예, 윤경빈 선생 등 생존 독립지사 7분, 그리고 독립운동가 유가족 205명이 참여하고 있는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 연합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문창극 사태는 한 개인의 언행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의 문제고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라고 정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을 부인하는 사람을 국가 주요 직책에 임명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벗어난 정신적인 반란 행위라고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네. 그만큼 정신적인 충격, 고통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이분들이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은데요. 다음 성명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역사 왜곡 DNA는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라는 말을 했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 중심의 정권을 구성했듯이 박근혜 정부도 앞으로 수많은 문창극 사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원로 역사학자들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이 나왔어요. 예, 한국사 원로학자 10여 명이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서 식민사관에 사로잡혀서 전통문화를 폄훼하고 독립운동을 부정하며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또 남북 간의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수구냉전적인 극우 인사라고 혹평했습니다. 이분들은 문 내정자와 같이 반헌법적인 역사관을 지닌 인물이 총리,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후세의 역사가들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친일 극우 내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희화 전 교수, 김상웅 전 독립기념관장, 그리고 조광 전 고대 교수 이런 분들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교육단체들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 각종 단체들이 이런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이렇게 51개 교육 시민단체들이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서 상습적인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이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제자 논문을 가로챈 부도덕한 인사가 어떻게 학생들과 교사들한테 신뢰를 받고 교육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방부가 퇴직자 신분증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정보가 샜다. 예. 뭐 어떤 얘기예요? 퇴직한 공무원들의 출입증이라든지 또 공무원증 이런 것들을 바로 회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군 내부 정보가 유출돼서 민간업체의 돈벌이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서 적발됐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산하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공무원이었는데 2010년 초에 퇴직했지만 그 후에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1년 5개월 후에야 이 사람이 출입증이 안 걷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은 1년 5개월 동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을 나온 후에도 이분은 부동산 개발업체 임원으로 취직을 했는데요. 이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아서 자기가 근무하던 사업단을 자기 마음대로 드러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동산 개발업체에 총 8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군 조직인데 이런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셈입니다. 군 출신 인사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취직을 해서 임원으로 취직해서 예. 다시 자기가 다니던 군부대를 들락날락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그 부동산 개발 정보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느 지역을 기지로 사들인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거기에 땅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 내부 정보를 취득하러 들어갔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자, 이 밖에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말해서 술값에도 추가로 세금을 붙이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새누리당 박성원 의원의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항만 하역 전문업체 등 박 의원한테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낸 인천 지역 기업 4곳에서 5곳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후원금 한도를 넘는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국무회의 결정문을 여당에 정식으로 내놓는 것을 보고 중국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부터 회복하라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에? 정말 어마어마하죠? 무엇을 상상했든, 예, 무엇을 상상했든, 예,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가 이런 것이었던 거죠. 네. 상상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딱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동안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적어도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말이다 이러면서 안 들은 거 있지? 응? 응. 여러분들 이제 사실 그동안에 많은 지식인들이나 그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그 새누리당에 문제점이 있다. 저 사람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막 에이, 설마 저거 괜히 정치적인 입장이다. 정쟁이다. 괜히 정치적으로 자기 적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생각한 적도 많았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누구 어그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부터 강퇴시킨다고 얘기했죠. 예, 내가 지금 누구 쫓아내라 이런 사람부터 강퇴시킨다 그랬죠. 신경 쓰지 마.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그 말을 하지 말라 그러냐면, 사실 채팅창을 다 못 읽어요. 그죠? 채팅창을 다 못 읽기 때문에 그냥 쑥 흘러서 지나가 버리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걔는 주목받고 그 말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 왜 그 마음에 안 드는 채팅에 신경 쓰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막 강퇴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이 된다고. 사람들이 내 말 안 듣고 채팅창에서 걔가 무슨 말 했지 찾아가서 듣는단 말이야. 읽어본단 말이야. 자, 지금부터 누구 강퇴시키라 그러면 매니저님 그 사람을 강퇴시키세요. 아셨죠? 예? 벙어리 한번 딱 주고, 누구 강퇴시켜라 그러면 벙어리 한번 주고, 강퇴시키라고 그러면 강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강퇴시켜주세요. 아셨죠? 예. 내가 또 방송 또 잊어버렸잖아. 무슨 얘기 했는지. 어?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었는지 또 잊어버렸어. 내가 무슨 말 했지? 조금 아까? 그니까 님들이 날 방해한 거야. 누구 내쫓아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방송하다는 얘기, 내가 지금 방송하던 맥이 끊겨버렸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무슨 얘기 했어? 내가 뭔 말 했지? 예. 박근혜. 자, 여러분 혹시 새누리당 새누리당입니다. 한겨레 만평 봤어요? 예. 새누리당에 대한 진실, 새누리의 실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지식인들이 얘기하면 종북 좌빨 세력이 그러는 거다. 종북 좌빨 세력이고 괜히 여당을 질투하는 야당이 시비 거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러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를 잘할 거다. 자기 아버지처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혼자서 감사한 게 그거였어. 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보겠구나. 박근혜의 실체를 보겠구나. 여러분 한 1년 반 겪어보니까 어떠세요? 박근혜가 공식 취임한 게 작년 2월이었거든요? 지금 한 1년 4개월 겪어보시니까 그동안에 박근혜에 대해서 가졌던 환상, 그러니까 혹시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 옛날에는 새누리당이 이 정도인지 몰랐고 박근혜가 잘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 근데 1년 4개월을 겪어보니까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 손.
옛날에는 이 박근혜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래도 자기 아버지 정치를 보고 배운 게 있으니 잘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손 이렇게 많아? 야. 근데 지금 보니까 뒤집어진 거죠?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던 박근혜가 1년 4개월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싶은 거지, 지금 손든 사람들은. 예. 기대가 없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뒤집힌 사람들. 박근혜가 이렇게 못할 줄 몰랐지? 그지? 나는 그래서 참 감사해. 지금 본방은 어마어마해요. 고마워. 자, 다시 한번. 예. 내가 이게 딱 얼렸다 녹이면, 자,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박근혜가, 설마 이렇게 정치를 못할 거라는 거를 모르고 지지를 했다가, 기대를 했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 1년 4개월을 보면서, 특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박근혜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되신 분만 손. 예. 박근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잠깐만요. 이게 막 속도가 너무 빨랐고. 여기부터야? 예. 이렇게 기대가 많았단 얘기야. 기가 막히죠? 예. 정말, 그러니까 박근혜가 당선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었던 거죠. 박근혜가 정치를 잘할 거라는 기대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했던 거야. 국민의 절반 이상이 51%가 기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뽑아놓고 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근데 나는 있잖아. 나도 이 정도로 무능할 줄 몰랐어. 나도, 그러니까 박근혜가 독재 날 거다. 독재밖에 배운 게 없어서 독재 정치는 하더라도 그래도 통치했던 기본이 있으니까 적어도 나라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아주 치밀하고 차분하고 안정되게, 아주 싸늘하게 그 독재를 해가는 유능한 독재자일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정말 유능한 독재자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보니까, 독재는 맞았는데 유능하질 않았어. 너무 어이없죠? 여러분 특히 이번에 인사 보니까 기가 막히죠? 예. 여러분 이번에 특히 이 박근혜, 저기, 만평 게시판에다가 그것 좀 올려줘 봐봐. 우리 만평 게시판에 한겨레 만평 좀 올려줘 봐봐. 빨리. 나 그거 좀 보고 싶어. 우리 만평 게시판에다가 오늘자 한겨레 신문 만평. 아니야. 저기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면 되나? 한겨레 만평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보면 나오나? 한겨레 만평. 나는 이걸 딱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정확할까. 예. 국민. 봐봐. 박근혜 눈물주. 국민이 박근혜 눈물주를 마시면서 박근혜를 믿었던 거야. 총리, 방심위장, 교육부 장관, 친일 적폐주. 기가 막히죠? 예. 정말 대단하죠? 너무 정확해. 딱이야, 딱. 그죠? 이게 이 한겨레 만평이, 이 한겨레 만평이, 이 봐봐, 국민 봐봐. 예. 정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어. 여러분 요즘에 있잖아요. 가만 보면, 막 그 절망하고 지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해도 어차피 변화는 없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마음 드시는 분? 정말 세월호란 사건 터졌어. 근데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안 변해. 내가 보기에 너무 똑같아.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안 되는구나. 대한민국은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해야 된다. 어차피 똑같을 거다. 그러면서 막 절망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예. 그럴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게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내가 볼 땐 아니야.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이 그 세월호 전에는 박근혜의 실체를 몰랐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박근혜의 실체를 알게 된 거 그걸 누가 했겠어? 어? 내가 8년째 방송했거든? 내가 8년째 국민을 깨우는 방송을 하겠다고 목이 날아가고 이 모양 이 꼴로 몸이 망가지면서 방송했지만 세월호 한 방에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깨어난 거예요. 어? 세월호의 아이들의 희생이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 죽어간 아이들의 사건이 여러분들을 깨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똑같을 거다. 변화가 없을 거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게 보면, 이렇게 좁게 보면 변화가 없잖아.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보면 엄청난 변화예요. 내가 8년 해봐서 알아. 여기서 8년 동안 생방송 해봤거든? 근데 이번에 이 벌어진 일을 보니까 역시 정말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무서운 속도로 깨어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면 지는 거야. 쟤네들이 국민들을 지배하는 방식이 뭐라 했어요? 공포와 이간질, 응? 공포와 이간질, 그리고 욕심, 이걸 이용한다 그랬잖아.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에 뭔지 알아요? 좌절감이에요. 얘네들이 요 세 가지로 탐욕, 분열, 이 공포, 이런 걸 가지고 막 이게 국민을 지배하다가 그래도 국민들이 막 계속 싸우려는 투지를 가지면 마지막에 뭔지 알아? 아, 이제 지겹다. 박근혜는 답이 없어. 이래봤자 안 변할 거야. 이러면서 신세한탄하는 애들. 뭐 요즘에 그런 사람들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우리 채팅창에도 그런 애들이 올라와. 항상 그랬어. 그게 일반인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그냥 일반 순수한 국민이 아니라고. 걔네 댓글 부대야. 일부러 그러는 거라니까. 절망감을 퍼뜨려서 왜냐? 국민들이 뭔가 바꾸려는 강한 의지를 가졌을 때 그걸 꺼트리는 최후의 방법이 뭐냐? 공포감도 주고 이간도 시켜보고 분열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공포, 그 다음에 이간질, 분열, 그 다음에 욕심 막 던져봤는데도 국민들이 흔들림 없이 정의를 추구해. 그럴 때는 뭐? 좌절감. 그 절망감을 퍼뜨리는 거야. 이 절망감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인 거 알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게 있어. 그 소설책이었잖아. 거기 나오는 게 절망이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야. 모든 삶의 의욕을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국민을 지배하는 네 번째 무기, 절망감 바이러스야. 여러분이 지금 바로 그 절망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세월호에 대한 피로감도 있지. 이게 석 달째 접어드니까 세월호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2달이 넘었잖아. 근데 별로 해결되는 기미는 없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렇게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친일파가 원래 모두 대단한 애국자였다는 거 아세요? 유명한 친일파들이요. 가령 뭐 이광수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원래 그 아주 강력한 애국자였어. 독립운동 막 했던 사람들이야. 막 독립운동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절망해버린 거야. 해도 소용없구나. 한용운 선생님은 변절 안 했어요. 한용운 선생님은 1930년대가 오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930년대 초반에 돌아가셔서 변절 안 했어요. 한용운 선생님 끝까지 싸우신 분이야. 끝까지 싸우신 분이고,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친일파가 됐잖아. 원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더 무서운, 그러니까 막 되게 급진적인 독립운동가였어. 그러다가 이 급진적인 독립운동가가 어떻게 되냐? 절망을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친일파, 아니 뉴라이트
뉴라이트라는 집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뉴라이트를 구성하는 인사들 중에는 소위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계 인사들이 많아요. 종교계 인사들은 나중에 끌어들인 거야. 뉴라이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소위 옛날에 급진주의,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 급진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우리나라에서 80년대, 70년대에 급진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감옥 갔다 오고, 국가보안법으로 몇 년씩 감옥 갔다 오고, 인생에 완전히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뉴라이트가 된 거예요. 뭐냐? 막 그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급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으나 그게 안 되면 절망하고 아예 어떤 마음이냐? 사실 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어떤 마음이냐? 내가 왜 그 너무나 이 무지한, 그러니까 이 김근태 의원이 고문을 당해서 그 온몸이 망가졌는데 그걸 보고 빨갱이 짓거리 하다 고문 당해서 병신의 새끼가 왜 국회의원 나오냐 이런 말을 듣고 내가 돌아버렸잖아. 그래서 이 땅에는 뭐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독재를 해갖고 저런 무식한 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 반민주적인 독재를 해서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너무나 분노라니까. 근데 그때 내가 인재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재근 의원이 나한테 너는 그러면 민주주의 운동할 자격이 없다. 선거운동할 자격이 없다면서 쫓아내려고 내가 정신 번쩍 뜨고 정신 차린 거지. 만약에 그때 내가 그렇게 절망해버렸다면 나는 지금 뉴라이트에 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그때 그냥 그렇게 절망해버렸다면 나는 뉴라이트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근데 좌우지간 그때 내가 그 중심을 잡는, 정말 내가 김근태, 인재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민주주의의 내공을 배우지 않았다면 나도 절망했을 거야. 일찍이 버렸을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뭔가 막 그 열정이 높아서 이렇게 변화시킬 것 같은 마음이 확 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막 포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보면, 좀 더 넓게 보면, 시야를 좀 더 넓게 보면 누가 그랬지? 세월호 전과 후로 바뀌어야 된다. 박원순 시장이 그랬던가? 박원순 시장이 한국 사회는 세월호 전과 후로 나뉘어져야 된다. 근데 나는 그 말이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20년째 이걸 했잖아. 아니, 26년이지. 26년 동안 내가 소위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막 고민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이 김영삼이 대통령 된 다음에 내가 포기를 한다고. 아유, 씨발,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내가 이 정치, 똑같아. 그 새끼들이 이 새끼 똑같고, 이런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차피 당해봐야 돼. 그러면서 내가 민주주의를 포기했어. 그러다가 김영삼 5년 말기에 가서 IMF가 와. IMF가 오는데, 물론 중간에 김근태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도 김근태한테 그렇게 큰 기대 안 했어. 어차피 뭐 똑같아 이러면서. 근데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1년에 2천만 원씩 빚 갚고, 우리는 부모님한테 돈 받은 거 없이 출발했거든. 친정에 내가 살던 집에서 신혼방 꾸리고, 그 혼수라고는 침대 하나, 전화기 하나가 다였어.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월세 얻고, 대출금 갚고 막 이러면서 살아온 거야.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돈 잘 벌고, 그냥 나만 살면 돼. 이러면서 살다가, IMF를 맞은 거지. 근데 나는 그 IMF가 뭔지를 몰랐어. 근데 애들이 그렇게, 내가 학원 다닐 때 우리 학원에 다른 반 선생님들은 한 반에 뭐 10명, 15명 이렇게 있었어, 애들이. 근데 나는